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여러분은 노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도 계속 늘고 있는데요.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수치가 늘어나자 정부가 고령자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검토한다는 대책을 내놨다가 노인들의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자 고위험군 제한으로 바꿨습니다. 이동권이라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상황에 따라 면허증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장 무조건 제한할 수는 없는 거란 생각도 드는데요. 노인들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과 사회적인 관심도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 내용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 자세히 다뤄보고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단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건데요. 최근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언론자유 후진국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 무슨 일인지 미디어 비평에서 저널리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크게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의 결과가 지난해 47위에서 올해는 62위로 더 뒤로 밀려나게 된 건데요. 참 불명예스럽습니다. 일단 이 세계 언론 자유 지수라는 게 뭔가요? 네,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985년에 만들어진 국제 기자들 단체고요. 일종의 언론 단체죠. 네. 프랑스 파리에 본부가 있는데 여기서 전 세계에 있는 180개 국가를 상대로 언론 자유 관련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요. 이제 자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 전문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매년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2011년 한 해를 빼고는 지금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발표를 하는 게 이제 이때쯤 나옵니다. 이달 초에, 지난 5월 초에 발표가 되는데 이번에도 발표가 된 거죠. 올해는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가 62위로 나타나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아까 180개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네. 조사는 100점 만점으로 나오는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노르웨이가 1등을 했습니다. 91.89점 이렇게 돼 있고요.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주로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그 뒤를 이었고요. 큰 나라들을 보면 독일이 12위, 캐나다가 14위, 프랑스 21위, 영국 23위. 이탈리아가 46위, 그리고 뭐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면 미국은 55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62위인데 점수로는 64.87점이에요. 좀 재밌는 게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65점입니다. 우리나라 바로 뒤고요. 그다음에 61위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우리보다 점수가 오히려 높았던 거죠. 네. 그리고 말라위, 시에라리온 이런 나라들이 우리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일본을 보면 62.12점이에요. 우리보다 좀 더 뒤입니다. 70위로 나왔고요. 브라질 큰 나라죠. 58.59점으로 82위. 이스라엘이 101위.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타이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좀 점수가 낮고요. 네. 중국은 172위입니다. 베트남은 174위. 그러니까 아까 소개를 하실 때 이제 우리가 후진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기준을 어디로 볼 거냐가 문제이긴 한데 물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작년은 완전히 꼴찌였고 올해는 177위거든요. 네. 우리의 경우에 대충 한 3분의 1 정도 선에 해당을 한다.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10위권이라고 자랑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G7 국가에 들어가겠다.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국가 7나라하고 우리가 같은 반열에 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올해 62위라는 것도 문제지만 작년에
몇 위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그렇게 자랑스러운 수치는 아닌 거죠. 좀 특이한 것이 G7 국가 중에서도 유일하게 일본이 우리보다 순위가 낮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좀 특징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아시아권 국가들이 대체로 낮은 편이고 우리는 그중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앞서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별로 큰 소리를 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보다 낮게 나타났고요. 네. 전체 국가 중에서는 3분의 1 정도 차지했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국경 없는 기자회가 주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평가 네.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평가 기준을 한번 국경 없는 기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이를테면 조사를 몇 명이나 하는지 그리고 어떤 각 개별 사건의 몇 점의 점수를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 점수가 나왔는지를 보여주질 않습니다. 복잡한 산식이 표시되어 있긴 하지만 근데 개략적으로만 들여다보면 5가지 영역을 봅니다. 정치적인 어떤 상황 그리고 경제적 상황, 법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배경, 언론에 대한 폭력 이렇게 5가지 영역에서 보고요. 요 5가지 항목으로 2가지를 조사를 하는데 하나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정량적 지표를 작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제기한다. 그러면은 소송을 제기할 때마다 카운트를 하겠죠. 그리고 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또 해고를 한다든지 등등의 어떤 권력의 발동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또 카운트를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언론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이 있어요. 이를테면 신체적으로 폭력을 가한다든지 체포한다든지 또는 납치한다든지 실제로 언론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공격. 그리고 또 온라인 공간에서 언론을 공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례를 모읍니다. 그것 말고 전문가들한테 약 80개가 좀 넘는 질문으로 구성이 된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예. 실제로 한글로 된 조사지도 여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어떤 조사를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걸 5점 척도로 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량 지표, 실제로 조사를 한 사례들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 조사를 한 내용 이걸 합쳐서 네. 점수를 내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47위도 사실 높다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이번에 60위 때까지 밀린 걸 보니 좀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네.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가 낮게 평가된 이유,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대체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벌어졌던 사건들 이걸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주로 어떤 사건들을 이 국경 없는 기자회가 카운트를 하는지를 아주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설문조사 항목을 보면요. 정부가 방송규제기관의 집행부, 우리로 치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되겠죠. 예. 이런 사람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느냐, 쉽게 잘라낼 수 있느냐. 근데 실제로 우리 사례들을 보면 방송통신위원을 면직한다든지 그리고 또 방송통신심의위원을 대통령이 해촉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죠. 네. 한 명만 하더라도 아마 큰 결과를 가져오겠죠. 또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 수사, 최근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으로 검찰, 경찰에서 언론에 대한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건들이 바로 이런 점수가 하락하는데 특히 작년에 점수에서 2022년에 43위에서 작년에 47위로 떨어졌고 올해 60위까지 떨어진 부분은 바로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국경 없는 기자회가 평가 과정에서 우리 언론에 대해서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 때때로 한국 언론인들은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된다. 하지만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비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실제로 이 부분은 저는 언론 전문가로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한국의 언론 제도 전반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워낙 강제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가만히 최근에 보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현 정부 하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 들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특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언론을 상대로 하는 온라인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언론을 상대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전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론의 이번 언론 자유지수가 높게 나온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가장 특징적으로 비교되는 것이 그런 나라들에서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경찰, 검찰을 동원한 수사 문제가 특별히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 환경의 어떤 답답함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안타깝게 느껴졌던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실까요? 약간만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국제적인 조사, 여기 나오는 순위, 우리가 이를테면 올해 60이다 또는 작년은 47이었다 뭐 등등 이를테면 그런 구체적인 등수 자체를 너무 예민하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조사도 그렇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죠. 주관적인 조사기도 하고요. 다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역대 한국 순위와 이걸 흐름을 보면 흐름은 실제와 상당히 일치한다. 우리가 60위 밑으로 내려간 적도 몇 번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언론하고 충돌을 심하게 했을 때 그리고 언론의 해직 사태가 벌어졌을 때인 2009년에 69위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6년이었죠. 그때는 70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조사나 이런 조사가 언론인 해직이나 구속영장 청구, 강제 수사 이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데 최근 상황을 보면 분명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언론 환경 전반, 특히 언론을 사회적으로 대하는 방식의 문제인데 저는 다만 이 문제에서 현재의 어떤 정권에 대한 비판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근본적인 문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문화적으로 보면 되게 최근에 한류 등등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네. 많이 올라가 봐야 40위권이란 말이죠.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앞에서 세계 언론 자유지수 1위를 한 나라가 노르웨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앞으로 네.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 42, 30 이렇게 앞으로 쭉쭉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와 노르웨이의 언론 환경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제가 좀 전에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우리는 언론을 매우 정치적으로 보고 정파적으로 보죠. 언론인들도 또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일상적으로 언론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비판하면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또는 그 비판당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을 공격하는 쪽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로이터 저널즘 연구소에서 나오는 언론 신뢰도 조사를 보면 해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언론인들의 정파성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언론 제도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노르웨이 같은 나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강제 수사를 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다시 말해서 도둑을 도둑이라고 말하고 이를테면 뇌물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명예훼손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고 그 언론의 취재원을 밝히기 위한 압수수색도 우리는 제한 없이 수시로 벌어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언론이 어떤 문제적인 부분이 생기거나 언론에 대한 불만이 생길 때 우리는 자율적으로 언론이 스스로 보도의 문제를 걸러내거나 이렇게 언론 사회 전반, 언론 커뮤니티, 언론인들 어떤 단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문제를 공권력이 나서서 조사하고 규제하고 하죠. 공권력이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건 공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언론에 대한 수사권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고 언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인 압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집약돼서 나타나는 게 바로 현재의 언론 자유지수가 아닐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40위권이었던 건 괜찮고 지금 60위가 된 것만 문제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가 실제로 다른 경제적인 어떤 우리 한국의 세계적인 경제적인 지위 또는 문화적인 어떤 관심도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10위권 이내로 올라가야 되는 나라에서 40위권 잘해야 40위권 여기 머물고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언론에 대한 수사권 남용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으로라도 언론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보호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항상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지금은 언론 규제기관장을 임기와 무관하게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또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을 바꾼 다음에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바꿀 수 있고 사장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사나 재판도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적신 명예훼손 같은 걸로 보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고쳐야 되는 거죠. 네. 또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근에 그 선거방송심의 관련해서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방송의 내용을 행정권이 심사해서 규제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사실 세계적으로 그렇게 흔한 제도가 아니거든요. 이런 제도를 근본적으로 이번 새 국회라든지 아니면 또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서 대폭적으로 그런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을 줄이고 자율규제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 당장은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좀 고치는 것이 결국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평가원과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한 이슈앤피플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지난 5월 20일부터 이익선 방송인과 최수영 시사평론가가 진행을 맡으며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로 프로그램명이 변경됐는데요. 시간 또한 오후 1시 15분부터 3시까지로 확대 편성되며 기존의 인터뷰 중심 프로그램에서 한낮의 정치 토크쇼로 입지를 확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개편을 맞이하기 전 4월 15일부터 5월 17일까지 5주간을 이현웅 아나운서가 진행했는데요. 이 과도기 기간에 느꼈던 아쉬움을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예, 어떤 점이 아쉬우셨을까요? 먼저 개편 전 임시 진행이라는 분위기가 도드라지며 청취자에게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주었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는 이미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단독 진행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메인 앵커 및 코너 진행자로 모습을 드러냈기에 기존 청취자들에게는 익숙한 목소리입니다. 예. 그런데 4월 15일 임시 진행 첫 방송 때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이슈 브리핑 코너에서 지금 진행자이신 최희 아나운서가 우리 현웅 아나운서를 잘 도와서 소식을 전해드려 보겠다고 대신 소개를 했습니다. 그제야 이현웅 아나운서가 인사를 했고요. 청취자로서는 즐겨 듣던 시간대의 프로그램 진행자의 목소리가 바뀌면 진행자가 어디 아픈가 휴가 중인가 하는 궁금증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때 궁금한 정보가 잘 잡히지 않으면 채널을 돌리게 되기도 하고요. 임시 진행일 경우라도 코너 중간중간 적극적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진행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행자의 소개가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임시 진행 기간 동안에 방송 내용 게시판이 멈춰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오늘의 방송 내용 역시 임시 진행을 시작한 주인 4월 19일부터 개편 전인 5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업데이트가 멈춰 있었던 점을 짚고자 합니다. 네. 물론 다시 듣기와 인터뷰 전문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만 그날의 내용을 한눈에 들어오게 요약한 오늘의 방송 내용은 시각적인 정보가 부족한 라디오 매체의 특성상 청취자들이 인터뷰의 이름 등 놓쳤거나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을 찾아볼 때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섹션입니다. 이곳에 업데이트가 멈췄다면 다른 섹션을 눌러보기보다는 프로그램이 종영됐나라는 생각을 먼저 갖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시사 프로그램들은 방송 진행 직전에 관련 내용 요약본을 청취자들이 미리 참고할 수 있도록 올려놓는 경우가 많다는 걸 생각할 때 뉴스 전문 지상파 채널로서의 빠른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으셨나요? 이렇게 개편 직전의 더딘 대응이 진행자로서도 패널들의 발언을 노련하게 지적하기 어렵게 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지난 5월 7일 정치레이더 코너에서 패널로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가급적 그 친구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친구에게는 지금 갈림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 패널로 출연한 논객이 한 정당의 대표에게 그 친구라고 칭하며 평가하는 것은 청취자로서 듣기 불편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때 진행자가 이준석 대표라고 한마디 바로잡아주는 것도 좋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떤 내용 짚어볼까요? 지난 14일 사건앤피플에서 나온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이름을 언급한 것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를 짚고자 합니다. 네.
이날 방송에서는 태국 파타야에서 살해당한 한국인 관광객 사건과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의 사건을 다루며 이들의 신상이 한 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공개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때 진행자가 뭐뭐뭐라는 곳에 올라왔다고요 라고 사이트 이름을 언급했는데요. 예. 이 사이트는 방심위에서 접속 차단 의결이 나왔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URL이 행성되며 사실상 여전히 정보가 공개된 상황입니다. 방송일인 14일에는 20대 의대생 가해자 신상만 공개된 상태였는데 16일에는 파타야 관광객 살인사건 혐의자 신상까지 올라왔고 제가 23일에 검색했을 때도 접속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물론 해당 사이트 이름은 거의 모든 언론에서 공개하고 있고 이날 방송의 취지도 해당 사이트는 사적 제재이고 이는 위법이자 불법이다. 잘못된 신상 공개로 무고한 이가 가해자로 지목되거나 피해자나 유가족의 신상이 유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네. 그러나 저처럼 호기심에 처음으로 사이트를 찾아보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중에는 정의구현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공유한 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되도록 사이트 이름도 언급하지 않는다면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들 팩트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와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살펴볼까요? 노인 교통 안전에 관한 주제인데요. 최근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정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먼저 살펴볼까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20일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처음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 이런 제목 아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 용역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예. 국토부는 고령자 운전 능력 평가 도입 시기를 올 9월로 잡았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65세부터 69세까지의 버스 택시 운전사는 3년마다 그리고 70세 이상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통과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죠. 네, 일단 당사자인 노인들의 반발이 심했는데요.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2022년 기준 438만 7,358명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가 사고를 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고요. 노인이 교통사고를 내면 굉장히 주목도가 높고 언론의 보도도 많이 되면서 실제 이상으로 위험이 부풀려진 측면이 많다. 이런 주장도 많았습니다. 네, 그럼 노인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교통사고를 실제로 많이 내는지를 우리가 팩트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2022년 기준 연령대별 가해사고 통계를 보면요. 65세 이상은 34,652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51세부터 60세까지가 44,581명으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고요. 이 노인들 65세 이상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인데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면 노인들이 전 연령대 중에 두 번째로 사고를 많이 내는 연령대다. 이렇게 인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연령대별로 인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연령대에서 발생한 사고가 많다. 그러니까 이 연령대가 사고를 많이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죠. 그래서 연령별 운전면허 소지자와 사고 발생 건수를 종합을 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네, 숫자만 단순히 볼 게 아니라 비율을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는 438만 7,358명인데요. 이 연령대 가해사고 발생 건수는 3만 4,652건이니까 운전자 10만 명당 790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는 3,413만 3,763명이고 전체 가해사고 건수는 19만 6,836건이니까 운전자 10만 명당 가해사고 발생 건수는 577건입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성향이 전체 운전자보다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위험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틀린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억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초보 운전자나 음주운전자, 운전 경험이 그다지 많지 않은 어린 운전자들보다는 오히려 노인들이 더 얌전하게 운전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16세부터 19세 사이 젊은 운전자들이 실제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충돌사고를 가장 많이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에 관한 오해에 대해 팩트체크를 시도한 노화, 그 오해와 진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미국 책입니다. 국내에도 번역돼서 소개가 됐는데요. 이 책에서는 내용을 잠깐 좀 갖고 와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생각한다. 노인들이 젊은이들보다 교통사고를 내기 쉽기 때문에 노인들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작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할 대상은 16세부터 19세 사이 젊은이들이다. 실제로 주행 위반을 하거나 충돌 사고를 가장 많이 내는 이들은 그들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네. 미국 전체 운전자 중에 19세 미만 젊은이들의 비율이 4.9%고 이 중 12.2%가 교통사고를 낸 걸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반면 75세 이상 노인 운전자 비율은 6.5%였는데 교통사고율은 3.3%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미국의 노화,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에 담긴 내용을 소개해 주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노인이 19세 미만 젊은이보다 사고를 덜 낸다는 말인데,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갖고 있는 16세부터 20세까지 인구는 2022년 기준 53만 6,334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만 16세 이상부터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몰 수 있는 원동기 장치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네. 자동차 면허는 18세 이상부터 딸 수 있고요. 이 16세부터 20세까지의 교통사고 가해사고 발생 건수는 6,508건이었습니다. 운전면허 보유자 10만 명당 1,213명꼴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셈인데요. 네. 65세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0건이고 전 연령대 합산은 577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노인들이 전 연령대와 비교하면 1.36배 정도 더 많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6세부터 20세까지는 2.1배 더 많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성향이 전 연령대에 비해서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16세부터 20세까지 젊은이들이 노인보다 더 사고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6세에서 20세 젊은이들이 노인보다 사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건데, 자, 그러면은 16세에서 20대 연령대의 운전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연령 차별이 되겠죠. 노인들도 사고 발생 성향이 강하지만 일괄적으로 이 연령 이상은 운전면허를 제한해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말 운전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는데요. 운전을 하면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큰 부류죠. 반사신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든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자동차를 흉기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분들을 걸러내고 운전을 제한해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되겠죠. 그리고 대중교통이 촘촘하지 않은 대도시 이외 지역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고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또 굉장히 높기도 하고요. 일률적으로 나이 기준을 정해서 운전면허를 박탈한다면 이런 분들은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맞아요. 고령의 택시 운전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직결돼 있다 보니 핸들을 바로 놓는 게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참고 자료를 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처음에 그 자료 낸 취지하고는 좀 다르죠. 경찰청은 또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 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 또는 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 평가 방법 및 조건 부여 등에 관한 기술 개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검토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운전을 하기 좀 무리인 분들, 운전을 하면 안 될 분들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고 또 나이가 많아도 충분히 운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중교통이 잘 돼 있지 않은 곳들은 운전을 안 하면 생활이 불가능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이나 광역시 이런 그 큰 대도시가 아니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대중교통이 아예 없는 곳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런데 지역 주민 가운데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곤란한 분들인데요. 농자재도 사와야 되고, 농산물 수확한 거 내놔야 되고, 장도 보러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이 이동 수단이 자차로 운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65세 이상이라고 운전을 못하게 한다면, 굉장히 막막한 입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운전이 어려운 특정 상황에선 운전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겁니다. 야간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야간 운전을 제한하고 장거리 고속 운전에 취약하신 분들은 고속도로에 올라갈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만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 조건에 제약을 두는 것이죠. 네. 자, 지금 우리나라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이거 잘 되고 있나요? 네,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보유자가 운전면허의 효력을 없앨 목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선 지자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38만 명 가운데 자진 반납자는 11만 명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반납률은 2.6%를 기록을 했고요. 해마다 2% 내외의 노인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있다고 하고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 또는 지역화폐, 현금 이런 걸로 한 10만 원부터 30만 원 정도의 혜택을 제공하는데 네. 이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 보니까 운전을 꼭 해야만 하는 노인들이 이 운전면허를 선뜻 반납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 면허 반납률은 2% 안팎으로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노인 인구는 계속 빠르게 늘어날 텐데요. 노인들이 자립 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전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나와줘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거리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점점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술 발달에 맞춰서 노인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될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는 주행 보조 장치 이런 게 좋아져서 어르신들도 이런 장치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든지 운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급발진 사고도 소비자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노인 조건부 면허 제도 도입 움직임과 노인 운전은
정말로 위험한가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실제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운전 능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곽진원의 우리 사이에 띄워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